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공실률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2022년도 1월 달에 미국 전체 공실률이 15%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는 18%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거 뉴욕 아시죠? 뉴욕 맨하탄에 가면 플랫 아이언이라는 그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요거 22층짜리 초고층 빌딩인데요. 이 현재 빌딩 전체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답니다. 예, 아무도 안 들어와. 또 워싱턴 DC 그 중심가에 가보면 12층짜리 좀 생소한데 1750K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5개 층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 건물은 그 미래에셋 아시죠? 익숙하죠? 미래에셋이 1600을 들여갖고 인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이거 큰일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워싱턴의 평균 공실률을 보면은요, 22%예요. 이거 결코 낮지 않은 숫자입니다. 조지타운 같은 경우가 또 보면은 공실률이 무려 여기는 35%에 육박하고 있어요. 35%. 굉장합니다. 이거 심지어 3개월 동안 월세 안 받을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예, 건물이 비어 있다? 이거 거의 망한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실률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이 여기에는 재택근무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 많이들 했잖아요. 뭐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여전히 재택근무 그 물론 뭐 조금 줄긴 했는데 팍팍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재택근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이겠죠, 당연히. 예, 그러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쪼그라든 겁니다. 수요가 없어졌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하죠. 수요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다가는 이 고금리잖아요. 고금리가 지금 또 한몫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이 수요는 더 주는 겁니다. 더 줄어들어 갖고 가격은 당연히 수급에 의해서 이제 더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이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 만기가 보통 3년에서 5년, 뭐 2년짜리도 있어요.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지역별로 또 보면 2023년도 3분기 말 기준 1년간의 가격 변동률을 살펴봤더니요.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또 와 60%가 하락을 했어요. 60% 반토막 이상이 난 거고 뉴욕은 55%가 또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LA는 어떠냐? 45%, 시애틀은 52%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40% 이상씩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가격이 15%더 떨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진대요. 이 설상가상으로 또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있잖아요. 이 양반은 또 당분간은 금리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이 조만간 이 고금리를 이제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고 아마 그 이제 쏟아내는 매물들이 아마 똥값에 헐값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LA의 랜드마크 건물인 62층짜리 에이온 센터라고 있는데 62층짜리요. 요게 반값에 팔렸어요. 반값에. 굴욕입니다. 굴욕. 이거 부자들은 그냥 줍줍 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이런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완전히 진짜 꼬꾸라져 버리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때문에 그래요. 상업용 부동산 이거 담보로 자꾸 돈 왕창 빌려줬는데 누가 은행이 이 부동산이 꼬꾸라지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돈 다 떼이는 거예요. 물론 뭐 담보 있잖아. 담보 잡고 빌려줬으면 담보 그거 있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담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앞서 살펴봤잖아요. 담보의 가치가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고 지금 뚝뚝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반토막 났다고. 이 올해 미국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면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720조에 720조. 거기다 2027년 말이 되면은 또 얼마냐? 2,900조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거의 3,000조야. 우리나라 GDP를 뛰어넘죠. 엄청납니다. 이거 연체율을 또 보면은요. 또 심각해요. 연체액이 10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연체된 게 있냐 따져봤더니 그 있어요. 있는데 그 액수가 무려 25조입니다. 25조. 이거 무엇보다 중소형 은행이 문제입니다. 중소형 은행.
대부분의 이 대형 은행들은요, 이 자산을 거의 다 포트폴리오화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골고루 다 분산을 시켜 놓는 거죠. 위험을 이제 분산시켜 놓는 거죠. 근데 이 중소형 은행들은 자산이 대부분 한 군데로 다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이 대형 은행의 경우는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별로 높지가 않아요. 한 13%, 14%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소형 은행은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다 이쪽에다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소형 은행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소규모 지역은행 중에 뉴욕 커뮤니티 반코프라고, 요즘 그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죠. 이 뉴욕 커뮤니티 반코프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이제 NYCB라고 하는데, 요게 대표적인 은행인데, 이 은행이요, 그래갖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 많이 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디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유명하죠. 무디스한테서 신용등급 투자 부적격이다 이래갖고 2단계나 강등을 당했습니다. 예. 주가도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굴욕이에요, 굴욕. NYCB는요, 작년 4분기에 3,400억 손실을 났습니다. 손실. 3,400억 손실. 부동산 그 대출 두 건에 대해서요, 2,500억을 상각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졌는데, 이 참고로 상각 처리한다는 거는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요, 돈 떼인 걸로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돈 못 돌려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돈 떼인 걸로 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작년 4분기에 3,400억 손실을 본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거 NYCB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국 은행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 독일, 스위스 은행들도 지금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나라의 은행들도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잔뜩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만 대출을 받았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외국에 있는 은행들한테도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 좀 생소하죠? 아오조라 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인터넷 은행인데 올해 1분기에 2,600억 손실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분기에 2,600억 손실 볼 것 같다. 그 도이치방크 유명하죠. 도이치방크 여기도 대손 충당금을 얼마 쌓았냐? 1,800억을 쌓아놨습니다. 지금 1,800억. 아, 참고로 대손 충당금이란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충당금인데요. 내가 돈 빌려줘 놓고 이제 아무래도 떼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 대비해서 미리 돈을 빼갖고 적립을 시켜놓는 거예요. 적립. 그러니까 한쪽으로 빼놓는 겁니다. 돈 떼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 대비해서.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 NYCB의 대손 상각 처리한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래서 충당금 잔뜩 쌓아놨다가 나중에 진짜 돈 못 돌려받으면 이거 대손 상각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 떼인 걸로 치는 거예요. 스위스는 또 자국의 부동산, 여기 그 스위스도요, 자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침체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의 부동산 재벌 시그나 그룹이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시그나 그룹. 얘네가 또 파산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러는 바람에 그 율리우스 베어 은행이라고 또 스위스의 유명한 율리우스 베어 은행이 있는데, 요거 스위스를 대표하는 3대 은행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가 1조 규모로 대손 충당금을 또 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악영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당연히 곤두박질 칩니다. 곤두박질 쳤어요. 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기다 왜 이렇게 자꾸 떠드냐? 이거 앞서 제가 뭐 은행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 이게 왜 안 좋다고 자꾸 그러냐면, 이거 은행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위기로. 안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행이 그 상업용 부동산 담보로 자꾸 돈 잔뜩 빌려줬는데 돈 못 돌려받으면, 돈 떼이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은행 그냥 파산하죠. 그 은행이 망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계하고 기업 나가서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국가 경제가. 왜냐? 은행은요, 아시겠지만 주 업무가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 요걸 통해서 이제 경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기업이 100% 자기 돈, 자기 자본 갖고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업은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설비 투자도 늘리죠. 그리고 각종 뭐 설비 늘리고 투자도 막 하고, 그리고 사람도 뽑잖아요. 그래서 고용도 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산도 하잖아요. 물건 만들어 팔고. 또 가게는 대출 받잖아요. 우리 대출 받아갖고 집도 사고 또 소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 부채 하면은 뭐 나쁜 걸로만 자꾸들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에요. 질이 양질이냐 아니냐. 즉 무슨 얘기야? 능력을 벗어난 부채 냐 아니냐, 내가 갚을 수 있는 부채냐 갚을 수 없는 부채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한편 이러한 은행의 이 순기능 때문에요, 우리는 은행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고.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는 게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그래서 은행을 그 허가제로도 하고 규제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은행에 잘못돼 버리면, 자빠져 버리면 경제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은행이 잘못되잖아요. 가게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냐? 예금한 돈 못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죠? 뭐 은행이 그 대출한 돈 못 돌려받고 다 떼이면 예금자들한테 예금 돌려주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 은행이 대출금을 어디서 확보하겠어요? 물론 채권 발행해 갖고 빚내서 또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예금한 돈 그걸로 다 대출해 주는 건데, 은행에 돈 떼어서 돈 못 받았으니까 돈을 못 돌려주죠.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예금도 다 떼이는 거예요. 가게들도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그 재무제표 회계에 보면은요, 그 예금한 돈을 예수 부채라고 그래갖고 빚 부채로 잡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요. 근데 이런 은행이 망했다? 돈 빌려줄 사람이 없네? 이 경제 꼬꾸라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면 어느 나라가 됐건 대부분이 다 공적 자금, 이거 세금이죠. 공적 자금 투입해 갖고 막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럼 그 나라 문제인가 보네. 그런가 보다. 그럴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다가 잔뜩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냐? 56조에 56조. 그러니까 56조로 해외 부동산에다가 잔뜩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 위험에 빠지면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56조 중에서 14조가 올해 만기가 돌아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 국가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쪽이 61%로 가장 많습니다. 이쪽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쪽에다가 다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럽이 한 20%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다 날리게 생겼어요. 더 우울한 거는요, 유럽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침체라는 거예요. 이미 국내 증권사는 작년 4분기 있잖아요. 4분기에만 투자 부실로 수천억대 손실을 이미 봤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규모를 보니까 8,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800억. 근데 이 중에 4,300억이 올해 만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손실 볼 것 같으니까 이거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손실 확정 안 짓고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버틸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또 주요 펀드, 이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처참해.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80%대까지 지금 추락 중입니다. 손실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또 자금이 묶인, 여기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이 개인 투자자만 몇 명이냐? 2만 3천 명이 넘어요. 2만 3천 명이. 예? 지금 얼마 전에 난리 난 거 있었잖아요. 뭐 안 그래도 이 홍콩 H지수 ELS 그것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다 이것까지 지금 더해지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전체 금융위기로 가지는 절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관련된 은행들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소규모 지역은행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들어서 뭐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뭐 전체 뭐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 아무리 소규모 은행이라고 해도요, 분명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금 보호야 물론 해주겠죠. 근데 일정 금액까지만 해주죠. 물론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뭐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이상은 뭐 다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2억 예금해 놓은 사람은 그 이상은 그 날리는 거네요, 그럼. 예. 핵심은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해. 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주저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눈치만. 따라서 이 당분간의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고금리는 치명타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누가 자기 돈 갖고 개발합니까? 다 남의 돈으로 개발하는 건데, 돈 빌려 갖고. 그래서 고금리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됐건 그냥 미국 경제가 하루빨리 연착륙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상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